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일본 범죄 역사상, 아니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가학적이고 잔인한 살인사건,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9년 3월 29일 한 소년이 일본 도쿄 내리마구에 위치한 소년 감별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19세 소녀를 집단으로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상태였죠. 그런데 한참 조사가 진행되던 중 아야세 경찰서에서 나온 한 경찰관이 소년 감별소에 방문하여 이 소년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소년에게 느닷없이 너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 라고 물어보았죠. 갑자기 살인이라니 뜬금없는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소년이 몹쓸 짓을 저지른 건 맞지만 살인 혐의로 들어온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경찰은 관내에서 벌어진 또 다른 미해결 사건인 강도 살해 사건의 범인과 소년을 착각한 나머지 엉뚱한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반응이 이상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하기는커녕 죄송합니다, 죽였습니다 라고 자포자기식으로 살인을 인정하며 갑자기 자신의 범행을 술술 불기 시작한 겁니다. 알고 보니 소년은 19세 소녀 성폭행 혐의로 잡히기 이전에 17세 여고생을 끔찍하게 괴롭힌 뒤 살해한 전적이 있었고, 범행에 가담했던 공범이자 친구인 소년들이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의 범행을 곧이곧대로 실토한 것이었죠. 살해한 소녀를 고토구 와카스의 매립지에 묻었다는 소년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해당 장소로 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매립지에 묻힌 드럼통에서 콘크리트와 함께 뒤엉킨 소녀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 사건에는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이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죠. 부검 결과 소녀는 1988년 11월 말부터 행방불명이 된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에 살던 17세 여고생 후르타 준코였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소년들의 아지트에 감금된 채 온갖 상상 이상의 끔찍한 일들을 받아야 했던 준코의 몸 상태는 베테랑 형사들조차 구토와 눈물을 참지 못할 만큼 참혹했죠. 과연 40일 동안 준코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준코가 납치를 당했던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죠. 1988년 11월 25일 18세 소년 미야노 히로시와 15세 소년 미나토 신지는 여성을 겁탈하기 위해 미사토시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후 8시 30분 무렵 두 소년은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 중인 한 소녀 후르타 준코를 발견하게 되죠. 이때 미야노는 미나토에게 자전거를 밀쳐 준코를 넘어뜨리게 한 다음 도망가라고 명령합니다. 미나토가 명령에 따라 준코를 밀치고 도망치자 미야노는 즉시 후르타에게 다가가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척하며 준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도망치는 미나토를 유명한 불량배라고 설명하며 이곳은 위험하니 자신이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내막을 모르는 준코는 그저 자신을 돕는 미야노를 쉽게 신뢰하게 되었고, 그대로 미야노와 함께 자신의 집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하죠. 하지만 미야노는 준코가 방심한 틈을 타 준코의 집에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창고로 그녀를 데려갔고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미야노는 사실 자신은 아까 그 녀석의 동료이자 너를 노리고 있는 야쿠자 간부라고 말하며 자신과 상관계를 하며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준코를 협박하였죠. 그 후 미야노는 겁에 질린 준코를 데리고 오후 9시 50분경 호텔로 들어가 준코를 강제로 겁탈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1시 경에는 미나토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한 짓을 자랑스레 떠벌린 뒤 자정 무렵 친구들과 만나 앞으로 준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하죠. 짧은 고민 끝에 미야노와 3명의 친구들은 준코를 미나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하기로 결정합니다. 미야노는 너는 야쿠자의 표적이 되었다, 내 동료가 너의 집 앞을 어슬렁거리고 있으니 내가 숨겨주겠다라는 거짓말로 손쉽게 겁에 질린 준코를 미나토의 집 2층 방으로 납치하였습니다. 당시 미나토의 집은 2층짜리 주택이었는데 부모님, 형과 다 함께 사는 집이었지만 2층에서는 미나토 혼자 생활했기 때문에 평소 미나토 무리가 아지트처럼 사용하는 곳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애초에 미나토는 부모님께도 서슴없이 폭력과 폭언을 행사할 만큼 난폭한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사는 집에 준코를 감금해 놓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준코는 귀갓길에 불량배 무리를 만나 성폭행을 당하고 몇 시간 만에 한 가정집으로 끌려가 감금까지 당하게 되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40일 동안 이 방 안에서 갇혀 지내며 끔찍한 짓을 당하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란 사실을 말이죠. 준코가 납치당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인 11월 27일 준코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준코를 방에 가둔 채 교대를 감시하던 4명의 소녀는 경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 준코에게 어머니에게 전화하라고 지시합니다. 준코는 무려 3차례나 소년들이 시키는 대로 어머니에게 자신은 실종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출한 것이며 안전하게 친구들과 함께 머물고 있으므로 실종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말해야 했죠. 11월 28일 밤에는 또 다른 2명의 친구가 추가로 미나토의 집으로 찾아왔고 이들 모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준코를 억누르며 집단 성폭행을 가했습니다. 여기서는 다 적지 못하지만 그냥 성폭행도 아니고 끔찍한 짓들, 마치 악마들이 할 만한 짓거리를 했죠. 준코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미나토의 부모가 이게 무슨 소리냐며 2층으로 향하려 했으나
미나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대며 부모님을 돌려보낸 뒤 또다시 준코에게 끔찍한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후 준코는 미나토의 부모님과 몇 번 마주쳤으나 소년들은 준코를 미나토의 여자친구로 소개하며 의심을 피했죠. 하지만 미나토의 어머니는 준코가 집에 가지 않고 계속 2층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준코를 단순히 가출 청소년 정도로 생각하며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저도 야스시라는 소년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었던 준코는 쉽사리 자신이 감금 상태라는 사실을 밝힐 수 없었죠. 심지어 감시하는 소년이 없는 상황에서도 미나토의 어머니가 집으로 가자며 2층 방으로 찾아왔을 때 보복이 두려웠던 준코는 꿈쩍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미나토의 어머니는 준코의 가방에서 준코의 집 전화번호를 찾아 준코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는데 이때부터 자신의 아들이 준코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인지 누구시냐는 준코 어머니의 질문에 미나토의 어머니는 가짜 이름을 댄 뒤 전화를 건 목적도 밝히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이후 미나토의 어머니와 미나토의 형 코우지는 준코를 집 근처 공원으로 데리고 나와 준코를 집으로 돌려보내자고 미나토를 설득하였습니다. 준코를 납치한 것을 들키면 큰 범죄가 되니 조용히 돌려보내려고 한 것이었죠. 준코 역시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미나토는 부모님 모르게 준코를 다시 감금하였고 자신의 어머니가 준코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어머니에게도 몇 시간 동안이나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때부터 미나토의 부모는 2층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고 미나토의 형 역시 불량배인 동생과 동생의 친구들에게 차마 대항하지 못해 준코의 일을 묵인하게 되었죠. 소년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준코에게 컵라면이나 빵 같은 음식을 가져다 주며 어느 정도 도움을 베풀기는 했으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찰에 신고를 하진 않았습니다. 소년들은 납치 초기엔 준코에게 생필품을 사다주고 옷을 갈아입히는 등 최소한의 대우를 해주는가 싶었으나 감금 기간이 지속될수록 괴롭힘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더는 준코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소년들은 때때로 자신들 말고도 다른 10대 소년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교대로 준코를 성폭행하게끔 만들었고 하루에 18시간 이상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지속해줘 가해자들의 진술과 준코를 촬영하여 남긴 비디오에 따르면 소년들은 준코에게 벌거벗은 채로 음악에 맞춰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도록 강요했고 불이 켜진 성냥이나 철근, 유리병, 백열전구, 가위, 쌍절곤, 목검, 바퀴벌레 등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가 하며 대형 폭죽을 준코를 향해 터뜨리는 등 잔악한 행위를 반복한 뒤 고통으로 울부짖는 준코에게 웃으라고 강요하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였습니다. 준코가 억지로 웃다가 고통을 참지 못해 얼굴이 일그러지면 더 극심한 폭행을 가했죠. 소년들 가운데 준코를 특히나 집요하게 괴롭힌 것은 193cm라는 거대한 체격을 가진 오구라 유주루였는데 오구라는 준코에게 12시간이 넘도록 강아지와 관계를 시키거나 매우 굴욕적인 포즈를 하게 한 뒤 나갔다가 들어온 사이에 자세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더욱 격렬한 폭행으로 준코를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공사장에서 갈취한 전동 드릴까지 작동시켜 몸 안에 손상을 주었죠.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아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통을 겪는 동안 준코는 무려 1000번이나 기절했다가 깨어나길 반복했고 소년들은 준코가 지르는 비명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괴롭힐 때마다 방 안의 오디오를 최고 볼륨으로 틀어놓았는데 이 때문에 당시 인근 주민들은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지만 미나토의 집을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미야노 일행은 자신들의 극악무도한 범행을 지인들에게 공공연히 떠벌렸기 때문에 당시 이 일에 대해 아는 미야노 일행의 지인은 수백 명에 달했고 주동자 일행 외에도 10명에 달하는 지인들이 최소 500회가 넘는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하루는 준코가 가까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한 적도 있었지만 제대로 말을 해보기도 전에 소년들에 의해 발각되어 더욱 끔찍한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죠. 처음 준코는 살려달라고 빌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고통뿐이 나날이 반복되자 제발 죽여달라고 애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2월 말 무렵 준코는 하루에 우유 한 잔도 소화하지 못할 만큼 몸과 정신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고 얼굴은 눈, 코, 입의 형체가 제대로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게 부어올랐죠. 대소변도 정상적으로 가릴 수 없는 것은 물론 아예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어 혼자서는 거동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준코의 몸에서 심한 악취가 풍기자 소년들은 준코를 더 이상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더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것에 치중하기 시작했죠. 소년들은 준코의 몸이 더럽다며 장갑을 낀 채 준코를 폭행했는데 준코가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망가진 이후부터 주동자인 미야노는 사실상 오구라와 미나토에게 준코를 감시하라고 지시한 뒤 거리에서 다른 여성들을 납치하고 있었죠. 미야노는 이제 준코를 돌려보내자고 하기도 했는데 오구라가 준코가 신고할 수도 있으니 위험하다며 미야노를 말린 탓에 준코는 결국 미나토의 집에 남은 채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를 넘겨 1989년 1월 4일 전날 밤 다른 사람과의 마작 경기에서 크게 패배하여 화가 난 미야노는 꽤 오랜만에 미나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야노는 미동도 없이 늘어져 있는 준코의 몸에 불을 질렀는데 이때 준코는 큰 반응 없이 가만히 있을 만큼 뇌가 망가진 상태였죠. 2시간 동안이나 준코를 괴롭히는 준코를 방에 버려둔
채 외출한 사이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준코는 결국 1월 4일 오후 10시경에 사망하고 맙니다. 준코가 사망한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미나토의 형이었죠. 미나토의 형은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준코가 사망한 사실을 알렸고 다시 미나토의 집으로 모인 무리는 공모 끝에 준코의 시신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유기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준코의 시신을 담요로 감싸고 커다란 여행 가방에 넣은 뒤 여행 가방을 접착 테이프로 감았습니다. 그리고 드럼통을 구해와 그 안에 준코의 시신이 담긴 가방을 넣고 위로 미리 반죽해둔 콘크리트를 채워넣었죠. 콘크리트로 가득 채운 드럼통을 검은색 쓰레기 봉투로 덮어 씌운 다음 테이프를 이용해 다시 한번 밀폐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처음 이들은 인근에 위치한 아야세강에 드럼통을 버리려 했으나 오구라가 집 근처에 시체를 버리면 나중에 귀신이 되어 돌아와 자신들을 괴롭힐 것 같다며 멀리 버리자고 제안하죠. 그리하여 1989년 1월 5일 오후 8시경 미야노와 오구라, 미나토는 도쿄도 고토구 와카스의 매립지에 준코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이 매립지 주변은 철조망에 둘러싸인 공사 현장뿐이었기 때문에 잡초가 무성하고 애초에 가전제품 등의 불법 투기가 많은 장소였죠. 그리고 유기 이후 약 20일이 지난 1989년 1월 23일 미야노와 오구라는 1988년 12월에 납치한 또 다른 19세 소녀를 겁탈한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 경찰이 사건을 착각하여 너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 라고 물었다가 미야노는 오구라가 준코에 대한 범죄를 모두 자백했다고 생각하여 즉 거짓말을 하기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범행을 다 실토하게 되죠. 경찰은 미야노의 진술에 따라 다음날 매립지를 찾아갔다가 도저히 사람의 몰골이라 할 수 없는 끔찍한 모습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검 결과 준코의 뇌는 형언할 수조차 없는 공포와 고통으로 인해 뇌 크기가 테니스 공보다 작은 크기로 쪼그라들어 있었는데 부검인은 아마 사망 전부터 뇌 기능이 정지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준코는 임신 상태였죠. 이들의 만행은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마저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가장 악랄하게 준코를 괴롭혔던 4명의 소년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였고 가담하진 않았지만 방관자였던 미나토의 형 역시 체포되었죠. 또한 준코의 몸에서 DNA를 채취하여 다른 공범자들까지 싹 다 잡았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일본 전역은 물론 해외에도 알려지게 되었고 모두가 그 끔찍함에 충격을 받으며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역겨운 사건에 등극하게 되었죠. 영상에서는 제대로 적지 못했지만 댓글에 준코가 당했던 일을 상세하게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역겨운 것은 준코가 당한 짓뿐만이 아니었죠. 가해자들은 준코가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나같이 나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죠. 가해자가 모두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당시들은 신상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다가 천인공노할 잔혹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에게 인권이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본 대중지 주간 문춘이 4명의 실명을 공개해버리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소년범으로서 사형을 면할 수 있었는데 재판 당시 1년만 더 늦게 범행을 저질렀다면 너는 사형이었다는 말에 이 모든 사건의 주동자이자 소년의 A로 알려진 미야노는 그랬다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미성년자 때에만 이런 짓을 할 기회가 있다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왜 준코를 괴롭혔냐는 질문에 그저 스트레스 해소라고 대답하였죠. 준코를 가장 지배하고 잔인하게 괴롭혔던 소년비 오구라는 재판 과정에서 유족을 비웃으며 자신이 준코와 놀아줬다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4명의 주동자 중 한 명이자 소년 D로 알려진 와타나베는 당시 미야노와 사귀던 여성의 남동생이었는데 폭행보다는 성폭행을 할 때 더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물입니다. 와타나베는 그나마 유일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준코가 괴롭힘을 당한 뒤 나에게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냐고 묻던 모습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잊히지 않는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으나 어찌됐든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은 마찬가지이며 2018년에 살인미수 사건을 저지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봤자 악인임은 분명해 보이죠. 글쎄요, 다른 사건들은 몰라도 적어도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아무리 가해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도 가짜처럼 느껴지네요. 참고로 미야노 외의 나머지 소년들은 전부 우리는 A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따른 것뿐이다.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하였고 방관자였던 수많은 지인들 역시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보복이 두려웠다는 식으로 죄책감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 A 미야노 히로시는 징역 20년, 오구라 유주르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 미나토 신지에게는 장기 9년, 단기 5년, 와타나베 야스시에게는 장기 7년, 단기 5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행에 비해서는 턱없이 약한 형량이었으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들 모두 제대로 된 처벌을 면할 수 있었죠. 미야노 히로시는 소년 교도소에서 일정 기간을 복역한 후 집 앞 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당시 같은 교도소에 복역했던 재소자의 말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미야노는 밝고 컨디션이 좋으며 도저히 그런 잔혹한 범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소년이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기인커녕 교도소 생활
생활에 잘 적응했던 미야노는 2009년에 출소하여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형식을 통해 성과 이름을 모두 바꾸었고 킥복싱 체육관에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멀티 상법 한마디로 다단계로 돈을 벌며 고급 손목시계를 차고 명품을 입은 채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큰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2013년에는 사기범죄로 체포되었으나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석방되었고 그 후 소식은 현재까지 불명의 상태이죠. 오구라 유주르는 1999년에 출소하여 마찬가지로 성과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컴퓨터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출소 후 IT 업계에 취직했는데 얼마 안가 오구라의 전과가 주위에 알려지면서 결국 퇴사하게 되었죠. 그 후에는 한 폭력단의 조직원이 되어 생활하다가 2004년에는 한 남성에게 트집을 잡아 시비를 건 후 감금 치상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때 오구라는 자신이 그 유명한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으로 체포됐던 가해자임을 자랑스럽게 밝히면서 상대 남성을 위협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죠. 이 사건으로 오구라는 다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수감되었다가 2009년에 출소되었고 그 이후로 알려진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오구라 유주르의 어머니는 준코의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긴커녕 준코 때문에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인생이 모두 망했다며 분노하면서 준코의 무덤을 파헤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유족들은 준코의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 아직까지 그 위치를 비밀로 하고 있죠. 미나토 신지는 출소 후 무에타이 프로 선수를 뛰는가 하며 루마니아인 여성과 결혼까지 하는 등 비교적 평범한 생활을 이어갔으나 곧 주변의 전과가 드러나면서 경기를 뛸 때마다 야유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미나토는 결국 2001년 무렵 선수 생활을 접고 빠친코 가게에서 일하다가 소식이 들리지 않았는데 2018년에 이웃 주민의 목을 찌른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되면서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죠. 당시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미나토는 평소에 매우 폭력적인 사람으로서 이웃 주민들을 주기적으로 괴롭혀왔는데 재판 결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알려진 소식이 없죠. 참고로 사건 당시 방관자였던 미나토의 형과 부모님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와타나베 야스시는 1996년에 출소하였는데 출소 후에는 히키코모리처럼 집에 틀어박혀 살면서 이따금 용접공 등의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소년들과는 달리 비교적 조용하게 살아가는가 싶었으나 와타나베 역시 2018년에 살인 미수를 저질러 체포되었죠. 한편 사건 이후 준코의 유가족들은 언론과 세간의 지나친 관심 속에서 2차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기자들이 피해자인 준코의 이름을 실명으로 보도한 탓에 준코와 유가족들에게 불필요한 관심이 쏟아지면서 아무런 죄 없는 이들이 숨어 살아야 할 정도가 되었죠. 일본의 종합주간지 주간신조는 처벌보다 갱생에 중점을 둔 일본 소년법의 패배라며 이 사건을 지탄했는데 정말이지 범행의 수위부터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가해자들의 행보에 이르기까지 이보다 더 극악무도한 사건이 또 있을까 싶네요. 일본의 범죄 역사상 아니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가학적이고 잔인한 살인 사건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